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나이에 늦은 대학 생활을 시작한 늦가기 신입생입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은 와중에 뒤늦게 수능을 치러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네요. 어려운 사정 탓에 대학은 꿈도 꿔보지 못했던 제가 이 나이에 대학 생활을 하게 되다니 아직도 제 상황이 쉽게 믿어지지 않네요. 하지만 사실 저는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들으신다면 정말 이런 일이 있으려나 싶으실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기에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6살 때 버려져서 그 후로 쭉 고아 신세였죠. 워낙 어릴 적이라 다른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제가 버려졌던 그날의 일은 몇십 년 지난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해오고 있었어요. 6살 무렵 엄마 손을 잡고 고속버스에 탔던 저는 처음 가보는 어느 휴게소에 버려졌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린다는 얘기만 한 채 저를 두고 혼자 떠나버렸고 저는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밤늦도록 휴게소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결국 미아 신고가 되었지만 부모를 찾을 수 없었고 그 후로 보육원으로 가게 되며 평생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남은 유일한 기억이 엄마에게 버려졌던 날의 기억이었던 저는 평생을 엄마를 원망하며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버린 부모를 보고 싶지도 않았고 평생 부모를 찾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저는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고 제 스스로 고립되어 힘든 유년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던 남편은 저처럼 고아였지만 저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저처럼 부모에게서 버려진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하신 부모님의 사망으로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거든요. 중학생 무렵 고아원에 마치게 된 한여리는 안타깝게도 부모님을 잃었지만 이전까지는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여리는 저와 달리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동갑내기 친구였지만 그런 사정은 한참 달랐고 성격 또한 천지 차이였습니다. 늘 날이 서 있고 남을 쉽게 믿지 못해 외톨이를 자처했던 저는 한여리를 만나며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어요. 혼자 있는 제게 먼저 다가오던 한여리는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제 곁을 지켰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곤 했었습니다. 아무도 못 믿는다며 남들의 호의를 거절하던 저도 한여리에게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죠. 자기도 부모를 잃어서 힘들 텐데 외로운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며 챙겨주던 한여리가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엄마도 버린 내게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줬던 것이 한여리였습니다.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 한여리는 저희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고 저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이를 먹으면서 우정이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한여리와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친구에서 연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는 서로 결혼을 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만 18세가 지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저희는 나이를 먹을수록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저희가 시설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알아서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찍부터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실업기로 진학을 했고 학교가 끝나면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형편만 괜찮았더라면 대학도 가고 싶었지만 고아 형편의 대학은 꿈만 같은 일이었기에 진작 공부는 포기했었죠. 세상살이가 두려웠던 저희는 일찍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독립을 준비했던 저희는 시설을 퇴소하며 같이 집을 얻어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혼자였다면 염두가 나지 않았을 독립이었지만
제게는 한여리가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자립지원금으로 저렴한 방을 구한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자는 약속 때문이었죠. 부모도 형제도 없는 저희에게는 서로가 유일한 안식처일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하루빨리 가정을 꾸려 안정을 찾고 싶었습니다. 당장은 형편이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할 수는 없었지만,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저희 둘의 꿈이자 목표였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저희들은 몇 년 만에야 목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만큼 낡고 좁은 집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제일 행복했어요. 월세가 들지 않으니 그래도 전보다 여유있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는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그제서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형편에 결혼식을 할 수는 없었기에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전부였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이 뭔지 저희가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저희는 이듬해에는 더 기쁜 소식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와 주었던 거죠. 가족의 정이 그리워서 늘 내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에게 임신은 조금은 이르지만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이 생겼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갖고 나니 한편으로는 복잡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 고아로 자랐던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고,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 나를 버린 엄마가 더욱 이해되지 않아 속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더라도 엄마가 자식을 버릴 수가 있는 건지, 잠시 잊고 있던 엄마의 존재를 다시금 떠올린 저는 나를 버린 엄마를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라도 나는 내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고 싶었어요.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여유는 더 없던 저희 사정 때문에 아이가 생긴 저희는 더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역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며 투잡까지 뛰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고 배가 부른 뒤로 제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 혼자 2명 몫을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준 남편 덕분에 저는 무사히 아이를 낳게 되었고, 저는 제 딸을 보며 난생 처음 느끼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를 버린 엄마를 떠올리게 되었죠. 더는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존재가 그 즈음에는 매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를 가지고 입덧을 했을지, 출산할 때 그만큼 아팠을지, 나를 낳고 친정엄마에게서 산후조리를 받았을지, 그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들어서 괜히 더 울적해지곤 했어요. 다른 산모들은 친정엄마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을 보며 더 부럽기만 했었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수록 엄마에 대한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괴로울수록 나를 버리고 간 엄마가 편히 살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고통받은 만큼 엄마도 고통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그런 못된 마음을 먹어서였을까요? 엄마를 원망하던 저는 갑작스럽게 더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던 거죠. 그동안 투잡을 뛰느라 남편이 고생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쓰러지기까지 한 것을 보고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과로 정도로 생각했던 저희는 병원을 찾아서야 남편에게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암은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었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의사 선생님은 수술만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셨지만 큰 수술이니만큼 수술비는 적지 않은 비용이었고 거의 1억에 가까운 수술비에 저희 부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야 보험도 있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흔한 실비보험 하나 없는 저희 부부에게는 도저히 마련하기 불가능한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술비에 병원비까지 다 하려면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는데 그때 저희가 살던 집 전세금이 겨우 5천만 원이 되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1억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돈이 없어서 수술을 포기했고 수술을 받지 못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은 더 이상 일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막 아이를 낳아서 움직일 수 없던 저 역시 남편의 간병을 하며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제가 남편 대신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아이라도 부탁할 수 있는 친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그 생각이 사무치게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고아 신세였고 갓난아이를 맡기거나 남편의 간병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던 저는 저희 집안에 틀어박혀 남편과 아이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몇 달간은 있던 돈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힘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버티다가 아이가 조금이라도 크면 아이를 맡기고 일을 나가보려 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너무 어린 아이를 맡길 곳이 딱히 없었고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대기 순번 때문에 당장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언제 무슨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에 제가 오래 집을 비울 수도 없었죠. 남편은 모두 자기 때문이라며 자꾸 자책을 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결국 있던 돈을 쓰며 버티던 저는 한계에 다다라갔습니다. 아픈 남편 식사를 챙기면서도 저는 하루 한 끼만 겨우 먹으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그래봤자 더 오래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며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면 기저귀를 쓰고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빨아 써보기도 했지만 남편 간병에 이어 아이 육아까지 하며 그렇게 살기는 너무 버거웠어요. 그러던 중 결국 아껴 먹이던 아이 분유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먹은 것이 없어서 그런지 젖도 잘 나오지 않는 와중에 분유마저 떨어진 것을 보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과 자식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남편은 아파서 누워있고 저는 갓난아이 때문에 일도 못하는 와중에 형편이 그 모양이니 자꾸만 안좋아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고아 주제에 괜히 자식을 낳았다며 제 스스로를 비난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나를 버린 부모를 생각하면 내 자식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사정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네요. 정말 절벽 끝에 서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도둑질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고아로 편견 속에 자라오면서 누구보다 청렴결백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제가 그런 생각을 떠올렸다는 자체가 기가 막혔어요. 차라리 어디 도움이라도 구하고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도 우울증 같은 게 있었던지 제대로 사리분별을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안 겪어보신 분들이야 제 입장을 모르시겠죠. 저도 제가 왜 그리 바보같이 굴었나 싶지만 좁은 집구석에서 매일 돈 걱정에 가족들 걱정을 하다 보면 모든 희망을 잃고 그럴 때가 있나 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당장 분유가 필요하니 분유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제대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픈 남편 옆에 잠든 아이를 잠시 눕혀두고 그 길로 마트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먹일 생각에 분유만 바라보며 마트로 들어갔고 챙겨온 가방 안에 분유를 한 통 집어넣었습니다. 순간 도둑질까지 해야겠다고 마음먹어 놓고 겨우 한 통을 챙긴 채 스스로 참 바보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타고난 배짱이 그밖에 안 되는 건지 저는 두리번 주변 눈치를 피해 분유 한 통을 겨우 챙기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좀 뭐 하시는 거예요? 분명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고 나를 쫓아오는지 점원이 저를 보고 불러 세우더라고요.
도둑질을 했다는 것에 들켜서 놀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숨긴 분유를 내려놓고 도망이라도 가던가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대로 경찰서에 끌려가면 내가 없는 사이에 아픈 남편과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생각에 아득해진 저는 저를 붙잡아 가방 속에서 분유 한 통을 꺼낸 마트 직원에게 사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계산도 안 하고 가방에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지금 물건 훔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어린아이랑 아픈 남편이 있어요.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아이 먹일 생각에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경찰서는 안 돼요. 아이랑 남편이 기다려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통 가족들 걱정뿐이었고 도둑질까지 결심했던 제게 다른 염치나 체면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렇게 금방 들킬 짓을 왜 했을지 후회가 밀려오면서도 그때는 저도 그것 말고는 무슨 도리가 있었을까 싶었네요. 저는 제발 경찰서는 안 된다며 마트 직원에게 사정하며 용서를 구했고 마트 직원 역시 겨우 분유 한 통을 챙긴 저를 보며 안타까움과 기가 막힌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분유를 챙기고 보니 애엄마 같은데 자식들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어떡해요? 차라리 사정을 말하고 외상을 달라 그러던가. 이거 절도잖아요. 절도는 엄연한 범죄라고요.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외상 달라는 소리가 참 안 나오고 언제 갚을 수 있을지 기약도 없어서. 저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에 연락한 것처럼 화를 내던 직원도 제가 정말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지 저를 경찰서가 아닌 마트 뒤쪽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저는 그 마트의 사장님을 만나게 됐죠. 사장님, 여기 손이 분유 한 통을 계산 안 하고 나가려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하기 좀 그렇고 어떻게 할까요? 분유? 아니 무슨 사정이 뭐 얼마나 어렵길래 분유 한 통을 훔쳐요? 가게 주인에게까지 끌려간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그때는 저도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도둑놈 얼굴 한번 보자며 저를 들여다보던 마트 사장이 저를 찬찬히 살피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며 뭔가를 찾아보더라고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혹시 내가 무슨 나쁜 일에 연루되었나 싶어 무서운 마음에 괜히 얼굴을 숨기려 했어요. 아니, 그 혹시 얼굴 좀 자세히 들어볼래요? 그리고 어디선가 꺼내온 종이와 저를 한참 비교해보던 그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여기를 어떻게...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영문 모르는 저를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던 사장님이 갑자기 제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았냐며 묻는 겁니다. 저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25이요. 왜 그러세요? 그럼 혹시 20년쯤 전에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혹시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어릴 적부터 보육원에서 고아로 자라서요. 결혼해서 만난 남편이랑 제 아이 말고는 다른 가족은 없어요. 그 목에 흉터도 오래전부터 있던 게 맞지요? 흉터요? 예, 기억은 안 나지만 처음부터 있던 상처예요. 세상에, 맞네, 맞아. 그분이 맞구만. 그런데 왜 그러세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알다 마다요. 지금 아가씨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죄 지은 입장이다 보니 순간 묻는 질문에 술술 답을 하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낯선 사람이 제가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묻는 그 상황이 썩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혹시나 싶어 가만히 묻는 대로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도둑질을 하다가 끌려와서 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셨는지 누군가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여전히 알 수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마저 버린 나를 누가 기다린다는 건지 궁금함보다 두려움이 컸던 저는 괜히 불어날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서 이러고 있던 거예요?
분유는 대체 뭐고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아이 먹일 분유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이 두고 일을 다닐 수도 없는데 하필 남편은 병으로 누워있는 바람에 집에 돈이 없었어요. 애는 배고프다고 울고 젖은 안 나오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분유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세상에, 지금 사정이 그렇게나 안 좋은 겁니까? 아유, 그것도 모르고 회장님은 여태 따님을 그렇게 찾아다니셨을 텐데. 아가씨는 어머니 소식 전혀 몰랐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소식이라뇨.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그럼요, 알다마다요. 그분이 따님을 애타게 찾으시는걸요. 물론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가씨가 회장님 따님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인상 차이가 똑같고 생김이 회장님이랑 많이 닮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는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엄마 얘기를 꺼내며 웬 회장님이 나를 찾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장님이 이상하게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당황스러워하는 제게 그 마트 사장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마트는 전국에 여러 체인을 둔 마트였는데 그 마트를 전부 관리하고 있는 한 회장님이 오래전 잃어버린 딸을 찾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 회장님은 20여 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장사를 하다가 마트를 열게 되었고 딸을 찾을 생각에 마트 지점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마트 직원들에게 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셨다 하더라고요. 어릴 적 잃어버린 딸의 사진을 요즘 기술로 매년 나이에 맞게 재구성해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마트마다 배포를 하면서 말이죠. 아까 사장님이 들여다본 종이가 그 사진이었죠. 사장님은 제게 보여준 그 사진 속 모습은 저와 조금 달랐지만 꽤 많이 닮아 보였어요. 아마 제 어릴 적 모습을 변화시키면 이런 얼굴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목의 흉터가 정말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따님을 잃어버린 시기와 나이 역시 제 사정과 많이 닮아 있었죠. 마트 사장님은 분명 제가 회장님이 찾는 딸이 맞는 것 같다며 잔뜩 흥분을 해서 놀라워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상황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를 매몰차게 버렸던 엄마가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애타게 찾을 리도 없었고요. 거기 적혀 있기로는 딸을 잃어버렸다는 장소가 제 기억과는 다르더라고요. 저랑 많이 닮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찾으시는 사람이 저는 아닐 거예요. 여기 잃어버렸다는 곳이 주택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엄마 손 잡고 같이 버스까지 탔다가 휴게소에서 버려졌거든요. 어릴 적이라 제가 다른 기억은 없어도 그 기억은 정말 선명해요. 그날 휴게소 화장실 냄새까지 기억을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매정한 짓을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저를 찾을 리 없어요. 예? 그럴 리가요. 아니 이렇게나 닮았는데 생김새의 사정까지 비슷한 사람이 또 있다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만나라도 보면 안 될까요? 그저 그 상황을 무마하고만 싶었던 저는 차마 그 마트 주인의 청을 거절하지도 못한 채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정말 제가 그 회장님 따님이라 확신을 하는 건지 저를 극지인이 대해주며 저를 챙겨주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그토록 필요했던 분유의 아이 물품들에 형편이 안 좋은 제 사정을 고려하셨는지 음식까지 챙겨주셨네요. 분명 찾는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남에게 가야 할 호의를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지만 그 와중에 그쪽에서 챙겨주시는 분유와 음식들이 탐이 나서 결국 그 성의를 덥석 받고 말았습니다. 일단 집에 아이가 있다니까 오늘은 들어가서 쉬시고 내일 2번으로 꼭 좀 연락 주세요. 혹시 아니더라도 확인이라도 해보면 서로 좋잖아요. 어릴 적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괜히 실망만 안겨드릴까 봐서요. 그리고 결국 제가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까지 막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사정도 어려운 것 같은데 찾던 분이 아니라고 해도 탓 안 할 테니까 다음에도 분유 떨어지면 나 찾아오세요. 동네 주민에게 그 정도 도움은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했는지.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서야 마트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도둑으로 붙잡혔다가 되려 도움까지 받은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저는 한참 걸어 집 앞에 다 와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양손 가득 들린 물건을 보고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얼떨떨하고 당황스럽기만 했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다행히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워낙 별일을 겪어서 시간이 한참 지났다 생각했네 말이에요. 하지만 진통제에 취해있던 남편은 제가 들어오는 기척에 깼는지 남편은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저를 보고 놀라는 듯 했어요. 민정아, 어디 다녀오는 거야? 마트 갔었어? 아진이 분유가 떨어져서. 집에 돈이 있었어? 돈 다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그냥 주셨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주시다니. 외상으로 받은 거야? 남편 역시 제가 무슨 돈으로 그 많은 물건을 샀나 싶어 의아해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까 전에 일이 믿어지지 않았던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어떻게 꺼내야 할까 고민스러웠어요. 게다가 그 얘기를 하려면 내가 도둑질까지 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가장 노릇을 못한다며 힘들어하던 남편에게 그 얘기를 어떻게 할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회장님이 찾으신다는 따님이 나였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인지 저도 모르게 자꾸만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 속을 남편에게라도 털어놔야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쪽에서는 내가 그 회장님이라는 분 따님이라 생각하나 봐. 내가 봐도 닮기는 많이 닮았는데 어린 적 사진을 추정해서 그린 거라 그런지 아주 똑같진 않고, 또 제일 걸리는 건 따님을 잃어버렸다는 장소가 내가 기억하는 거랑 너무 달라. 거기는 집 앞에서 놀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완전히 버려졌잖아. 제 얘기를 전해 들은 남편 역시 제 얘기가 놀라운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 아냐? 민정이 네가 뭔가 오해하거나 잘못 기억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확인해보고 아니라서 실망할 수는 있지만 혹시 맞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 그럼 정말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서 모르는 척한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이렇게까지 찾는다는 걸 보면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나는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은 제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혹시 모를 기회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남편은 전부터 제게 부모님을 찾아보라는 얘기를 자주 하곤 했었어요. 자신이야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형편이라 더 이상 원망할 대상도 찾을 길도 없지만 저는 어머니가 어디서 살아계실지도 모르니 한 번쯤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저를 버린 부모를 찾을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는 내 가족만 보고 살 거라는 생각에 찾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이런 사연을 접하고 보니 괜히 마음이 동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고민한 끝에 마트 사장님의 제안대로 그 회장님이라는 분과 친자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당장 저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저는 혹시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선 만나기 전에 친자 확인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별 기대가 없었기에 아닐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말자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놀라운 결과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회장님과 제가 친자관계가 99% 일치한다는 결과였죠. 그 결과를 받아보신 회장님은 그걸로 저를 만나러 달려오셨습니다. 모르고 지냈을 적에는 원망만 가득했는데 막상 나를 버렸다 생각한 엄마가 그동안 나를 쫓아다녔고 나를 찾아내서는 단숨에 달려온다는 얘기에 저는 왠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정말 나를 버린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그때서야 처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거의 20년 만에
엄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안 세월보다 모르고 산 세월이 훨씬 길었기에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 좁고 누추한 집안으로 들어오는 엄마는 너무 그런 게 낯설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과는 비슷한 듯 달라 보였어요. 연주야, 내 딸이 맞아. 저를 연주라는 낯선 이름으로 부르는 그 중년의 여인은 저를 끌어안으며 한참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이 가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저는 그동안 엄마가 나를 찾아다녔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럼 내가 기억하는 엄마와의 마지막 기억은 대체 뭐였을지 혼란스럽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엄마의 뒤로 들어오는 한 사람이 더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보다 몇 살 더 어려 보이는 그 사람이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과 훨씬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와 많이 닮았지만 어딘가 다른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이모였습니다. 연주, 네 이모는 기억하니? 너 잃어버리기 직전까지 같이 있었던 게 이모야. 내가 그때 병원 시술을 잘 일이 있어서 연주 너를 내 동생한테 잠시 맡겼었거든. 근데 그 사이에 네가 없어지는 바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다 내 탓이다. 미안하다, 연주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이모 집에 있다가 잃어버린 거라고요. 그 순간 저는 잔뜩 긴장하며 불안해 보이는 이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낄 수 있었죠. 뭔가 이상해요. 저는 여태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버렸던 그날이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평생 엄마를 원망했어요.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건 누군가가 버스를 타고 휴게소까지 가서 그 휴게소에서 버려졌던 거였어요. 엄마가 나를 버린 거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너무 어리고 충격을 받았는지 나를 버린 여자가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알겠어요. 나를 버린 건 엄마가 아니라 이모였어요. 그렇죠, 이모. 그날의 일이 또렷이 기억이 난다는 제 말에 이모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그런 이모를 다그치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이야? 애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네가 내 딸을 일부러 버리고 온 거야? 아니야. 내가 뭐하러 그래. 설마 그럴 리가 있어? 분명해요. 제가 엄마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모 얼굴이랑 똑같은데요. 이거 봐. 연주가 그렇다잖아. 너 정말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래놓고 여태 내 옆에 붙어서 내가 내 딸을 찾아다닌 걸 두고만 보고 있었던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집어넣기 전에 얼른 네 입으로 얘기해. 정말 아니라니까 왜 이래? 언니는 같은 뱃속에서 나온 나보다 여태 안 보고 살았던 쟤를 더 믿는 거야? 제가 잘못 기억하거나 거짓말하는 거겠지. 이모는 끝까지 아니라며 억울하다 말했지만 엄마는 이미 이모의 말보다 제 말을 더 믿고 계셨습니다. 저야말로 이제 와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모는 저를 없애버리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다그치고 캐물어서야 듣게 된 진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계시던 엄마는 생사를 걱정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모는 엄마가 돌아가신다면 엄마의 재산을 자신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모네는 형편이 좋지 않았고 엄마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없어지고 엄마가 그 충격에 운명을 달리하신다면 남은 돈은 전부 이모의 몫이 될 거라 생각했겠죠. 돈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이모는 결국 그 일을 실행에 옮겼고 겨우 6살이 된 저를 멀리 버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바람과 달리 엄마는 그 충격에도 쓰러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여태껏 저를 찾겠다는 일념하에 더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저를 찾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다 생각하며 자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다 보니 마트 체인 사업까지 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엄마에게 버려진 줄 알고 엄마를 원망하며 생활고에 시달릴 동안 이모는 엄마 일을 도우며 엄마의 덕을 보았고
그 돈으로 자기 자식들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자식을, 내 딸을. 나한테 연주가 어떤 존재인지 뻔히 알았으면서 남편 먼저 떠나고 내가 내 딸 하나 보고 산다는 걸 다 알았으면서 감히 그런 짓을 했어. 그래 놓고 평생 내 옆에 붙어서 내 덕을 보고 살았구나. 네 자식들이 내 돈으로 유학생활할 동안 내 딸은 대학도 포기하고 고아를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 같은 건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잘해줬어. 엄마는 이모에 대한 배신감에 무척 힘들어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모 때문에 여태 죄 없는 엄마를 원망하고 살았다는 것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20년 만에 그런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 엄마와 저는 촬련을 지져놓고 저희 모녀의 인생을 짓밟은 이모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모라는 여자를 찢어놔도 성에 차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20년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아시지만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버려서 법적으로도 죗값을 치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제서 또다시 누구를 미워하며 평생을 살고 싶지 않았던 저와 엄마는 결국 이모를 다시는 보지 않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이모의 그 가족에게 해주었던 지원을 끊고 자매의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엄마 곁을 지키게 되었죠. 다시 만난 저희는 한동안 참 바빴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눠야 했고 20년 만에 가족의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그동안 고생해야만 했던 제 인생을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래도 믿고 기댈 수 있는 남편을 만난 것에 무척 안심하셨어요. 남편 덕분에 엇나가지 않고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사이의 아들처럼 품어주고 싶다 말씀하셨죠. 덕분에 남편은 돈 때문에 받지 못했던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좋은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몸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병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저도 그제서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죠. 저는 그런 도움을 주신 엄마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못해준 게 너무 많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엄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가 한열이 살려주신 거예요. 한열이도 많이 고마워하고 꼭 은혜 갚을 거예요. 은혜는 무슨, 내가 이거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지. 내가 그때 아프지만 않고 너를 맡기지만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 너를 잃어버리지 않고 네가 그 고생을 할 일도 없었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하실 일 아니잖아요. 저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원망해서 죄송해요. 제가 상황을 제대로 알고 엄마를 일찍 찾았으면 됐을 텐데 어린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어요. 아마 이번에도 한열이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용기 내보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다시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려는지 말이에요. 앞으로는 내가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주고 싶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공부 포기한 것도 너무 아깝고 친정 없이 자식 키우면서 그 고생한 것도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 이제는 엄마가 뭐든지 다 해주마. 그동안 제게 못해주신 것만 생각하시던 엄마는 그런 제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던 저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지만 남들처럼 대학생활도 즐겨보고 몸쓰고 힘든 일 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수능 공부를 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치료를 무사히 받고 건강을 회복한 남편은 제가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며 제 대신 육아를 맡기로 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엄마의 든든한 지원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공부도 곧잘하고 꿈도 목표도 참 많던 저였는데 울타리가 없던 저는 그런 꿈을 펼쳐볼 기회가 미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를 만나 이런 기회를 찾게 되니 저는 어렵게 다시 잡은 기회를 쉽게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무사히 수능을 치러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늦가기 새내기가 되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네요. 뭘 하고 싶은지, 무슨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던 저는 엄마를 돕기 위해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뒤에는 엄마 일을 도와드릴 생각이에요. 다른 친구들보다 한참 늦게 시작하여 걱정도 많고 겁도 나지만 지난 20년을 외롭게 버틴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 말고도 저를 믿어주는 엄마가 계시니 더 용기가 나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저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